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인데, 어, 좀 참고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아셔야 될 게, 어떤 그 중요한 부분은 있어요. 중요한 부분. 중요한 어떤 그 이론은 말이죠. 이게 단일 이론이 있지만은, 보통 한 세 가지 이론이 같이 이렇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것을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게 에너지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일하는 부분은 세 개 하나를 말이죠. 이것을 저는 일종의 뭐 스토리텔링 또는 이미지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만이 한 번에 그 사람의 이론을 중요한 걸 한꺼번에 다 뭐냐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분야가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첫째 과목 직업 상담학 분야입니다. 자, 직업 상담학 분야에는 이렇게 큰 스토리로 해야 될 게 한 10개 정도가 됩니다. 큰 스토리로 10개. 그래서 이거는 부분을 익히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아예 그 사람이 출제되는 그 중요한 내용을 한꺼번에 다 딱 그냥 마스터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10가지 정도의 이렇게 큰 스토리텔링화 되는 것은 반드시 실기에 나옵니다. 이 실기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필기 과정을 통해서 뭐까지요? 실기까지 한꺼번에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이미지 스토리텔링이 좀, 보면은 억지로 이렇게 만든 스토리입니다. 저의 그 상상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만들었지만은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또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지고 여러분 걸로 만들어 주시면 더욱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스토리화를 하게 되면은 막 크게 한 10가지 정도는 이미지 스토리 해버리면은 그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모두 다 정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일단 해 주시고 진행을 할게요. 예. 한 반 정도는 화상을 열어 주셨네요. 나머지 분들도 가능하면은 도와주시면 좋고요. 자, 우리가 오늘 할 건 1-4번 문제인데, 여기에서 나온 사람은 보딘입니다. 보딘이에요. 뭐 영어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보딘인데, 자, 보딘 하면은 우리가 이 말에서 뭘 생각을 하냐면은 보디는 보디빌드라고 한번 이렇게 연상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보디빌드. 보디빌드는 어떻게 합니까? 근육이 울락불락하죠. 울룩불룩. 그래서 이 사람 보디빌드는 근육이 어떻게 힘을 주면 막 역동을 합니다. 역동. 보디빌드는 힘을 주면 근육이 뭘 한다고요? 역동을 한다. 이걸 생각해 주십시오. 왜 이 역동이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를 드리느냐면은 이 보딘 이 심리학자는 정신 역동 이론가입니다. 정신 역동 이론가입니다. 그래서 보딘 하면은 근육이 역동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이니까 뭐 어째 근육을 논하는 것은 아니겠죠. 정신이 역동을 한다. 사실상 우리의 정신은 우리 뇌 또는 마음에서 잔잔한 바다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지가 않습니다. 하루에도 12번 때에 따라서는 100번, 1000번도 우리 마음속에서 역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역동하는 이 과정에서의 그 심리 상태, 이런 것을 연구한 사람이 이 보딘이다라고 보고, 그럼 이 보딘의 계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세 가지 그 이론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프로이드를 중심으로 한 정신 분석, 그다음에 행동주의 앞서 했죠. 그다음에 인지주의라고 했습니다. 인지주의는 누굴까요? 인지가 왔다리 갔다리 아롱아롱백, 아론백이 인지주의자의 대표적인 학자가 되겠죠. 자, 정신역동은 프로이드의 이 정신분석 이론과 맥을 같이 하는 이 이론이 이 정신분석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은 이것이 바로 이제 정신역동 이론가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계파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 중에 많은 학자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직업상담사 자격 취득 과정에서는 정신역동 이론과는 보딘만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보딘에 대한 이미지 스토링을 할게요. 자, 우리가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앞에 복습을 해볼게요. 인지주의 이론가 아론백입니다. 머리가 맨날 아론굴에서 전진을 안 하고 후퇴를 합니다. 아론백. 아론백은 어디에 산다? 채팅을 해주셔도 없고, 그 입모양 한번 해줘. 아론백은 어디에 산다 그랬던가요? 예, 명동이라고 했죠. 명동. 예. 아론백은 명동에 산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지주의는 인지적 명확성과 그 사람의 동기를 항상 먼저 체크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 사람 인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인지주의 상담을 또 우리가 상담이라고 하고 인지주의 치료라고도 합니다. 치료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다 해도 그 사람이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동기가 없으면은 역시 치료가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아프니까 나 치료받아야 돼. 건강해야 돼. 뭔가 이런 동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난 아파도 괜찮아. 이대로 살지. 이런 사람 치료가 의사도 낫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아론은 명동에 사는데, 자, 그러면은 정신역동 이론과 보디는 어디에 사느냐? 어디에 사느냐면은, 자, 산수 조원 강원도 정선에 삽니다. 정선. 보디는 정선에 살고 있습니다. 보디는 정선에 살고 있다. 이렇게, 예, 맞습니다. 인지적 그 명확성과 그 동기인데, 정선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정선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이미지를 지금 만들어 봅니다. 정선은 옛날 동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냐면은, 정선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선문. 이렇게, 그 동네 들어가기 입구에, 이렇게 정선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보디는 뭘 좋아할까요? 보디 빌더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선을 들락날락 할 때마다 여기 의자를 하나 있는데 의자를 이렇게 뭐냐면은 여기다 묶어 놓고 이 의자 다리를 잡고 팔이 이렇게 돼 있어요. 머리는 이렇게 있고 이래가 여기서 뭐냐면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한다. 이걸 하나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문에 뭘 달아놨어요? 뭘 달아놨고 의자를 어디에 달아놨다고요? 정선문입니다. 의자를 정선문에 매달고 운동을 합니다. 오메 가메 갈 때도 운동합니다. 나갈 때도 운동을 하고. 자, 요 이미지 이제 기억하실 수 있겠죠? 보디는 정선에 사는데 정선문에 의자를 이렇게 달아놓고 이렇게 운동을 하더라. 그래서 요 이미지를 우리가 함축한 것이 뭐라고요? 의자 정선문입니다. 의자 정선문. 우리가 요거 하나 필요한 거예요. 요거 하나.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은 어떨까요? 땀이 날까요? 안 날까요? 땀이 나죠. 땀이 나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샤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정선은 산수가 좋은데 이 옆에 아름다운 호수가 하나 있어. 호수가. 이 호수 이름도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호수 이름은. 이 호수 연못 이름이 뭐냐면은 뭐 팻말까지 하나 붙일까요? 이렇게 팻말을 붙이면 이게 명비소입니다. 명비소. 여기에 명비소라고 하는 호수예요. 그래서 땀이 나고 운동을 하면 여기에 풍덩 뛰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땀을 씻어내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풍덩 뛰어 들어가서 이제 아이고 어때요? 물이 맑고 깨끗하니까 안에 여러 가지 수초도 많이 있고 물고기도 막 이렇게 생생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샤워 땀 씻어 들어갔다 이 안을 탐색을 해요. 너무 경치가 좋아서 탐색 탐색 중에 이렇게 연못 그 바닥을 물속을 탐색하는 도중에 여러분들 혹시 뭐 드시고 계신 분들 계시면 이해를 양해를 구합니다. 그만 여기에서 자기도 모르게 볼일을 봐버리죠. 볼일을 봐버렸다는 말은 이 변을 봐버렸어요. 네. 웃기지도 않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억하긴 좋죠. 요것이 바로 정신역동 이론의 고딘의 스토리고 앞으로 중요하다 하는 거는 저는 뭐라고요? 시험에 너무너무 자주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의자 정선문이 있고 호수가 명비소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물속을 탐색하는 도중에 볼일을 봐버렸다라고 해서 탐중변이 있다. 요 세 가지가 됩니다. 요 세 가지가. 요것이 바로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키워드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 의자 정선문은 무엇이고 명비소는 무엇이며 탐중변은 무엇일까 하는 이 내용을 이제 한번 해부를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심리치료, 심리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의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내과 의사는 내과 의사마다 어떻습니까? 환자를 진단하는 기준이 있죠. 자, 그 심장병은 심장병대로 아니면은 정형외과는 정형외과대로 각각 나름대로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같지가 않죠. 내과 기준, 정형외과 기준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심리상담, 심리치료에도 뭐냐면 각각의 이론가마다 환자, 즉 내담자의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가 분류하는 방법이죠. 분류 방법. 자, 이게 이제 분류 방법 또는 우리가 진단 방법,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내담자 왔을 때 그냥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상담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분류를 합니다. 어떤 종류인가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뭘 합니까? 상담 치료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류 방법, 진단 방법하고 또 약간 어려운 말이 좀 또 나옵니다. 심리학자들은 있는 척 하는 표현을 쓴다라고 했죠. 변별 진단 이런 말 씁니다. 이게 다 그냥 우리말로 쉽게 하면 그냥 환자 분류 방법이에요. 분류 방법. 그런데 학자들은 이런 좀 유식한 표현을 쓴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자 여기에서 말하는 보디의 내담자 분류 방법, 진단 방법, 변별 진단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의자 정선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의자 정선문은 보딘 정신역동 이론에서 내담자 즉 환자를 분류하는 방법 5가지가 된다 이 뜻입니다. 일단 그럼 의는 무엇이고 자는 무엇이고 정은 무엇이요 선은 무엇이고 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
분류 방법은 필기실기에 너무너무 자주 나오니까. 처음에 의는 뭐냐면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즉, 내담자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의존성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가, 이걸 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그래요. 내담자가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의존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건 아주 진단에 역동 이론뿐만 아니고 모든 상담 이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는 이걸 의존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 사람이, 이 내담자가. 특히 우리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직업 상담이죠. 직업을 구하려는데 자기 스스로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꾸 누가 구해주기를 기다리는, 의존하는 이런 스타일인가 아닌가, 이 점을 본다 이것입니다. 의존성, 의자 정성. 여러분들 어때요? 의자 정성은 이제 기억되겠죠? 의자 정성분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자주 나오니까 절로 익혀질 것입니다. 의존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자아 갈등입니다. 자아 갈등. 자아의 갈등이 많은가 없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어때요? 아무래도 마음심적으로 갈등이 많은 사람은 제대로 어떤 선택을 하기가 곤란한 상태에 있죠. 왜? 그 자아 갈등 때문에. 자아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자 할 때 의는 의존성을 말하고, 자아는 뭐냐면 자아 갈등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걸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별명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번역하는 과정에서 학자마다 다른 말로 번역을 해서 이 용어도 쓰이고 딴 용어도 같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 자아 갈등이라는 그 별명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내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하긴 내적이겠죠. 자아니까 외적은 아닌 건 맞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자아 갈등을 내적 갈등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꼭 익혀 놓을 필요가 있는 게, 의자 정성분 했는데 자자는 없고 내적 갈등이 있다, 이거 틀린 것 아니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자아 갈등, 내적 갈등이, 이게 이 사람이 자아 갈등이 많은가 적은가, 이걸 진단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구분을. 그 다음에는 이 정은 뭐냐면 정보의 부족입니다. 정보의 부족. 이 내담자가 요새는 특히 하루하루 그 직업 세계가 달라집니다. 유엔 미래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수없이 많은 직업이 앞으로 20, 30년 내에 없어지고 새로운 직업이 창출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한번 도서관에 빌려서라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 또 업그레이드해서 나왔거든요. 그 전에 10년마다 이게 업그레이드 나왔어요. 유엔 산하에 약 7,000명의 박사들이 앞으로의 상후 50년까지의 직업의 변화사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유엔 미래 보고서라고 한국 그 지사장은 박명숙 교수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간 나면 한번 도서관에서 굳이 사서 볼 필요 없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업 상담을 한다 하면 그때 한번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죠. 요새는 이 직업세계 변환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텀이 10년이 아니고, 제가 볼 땐 그전판이 6년인가 됐는데 또 심판이 나왔다. 그만큼 이렇게 빠릅니다. 아주 너무너무 빨리 이 직업세계는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 앞으로 10년 후에 존재하는 직업이 될까 아닌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새로운 직업이 막막 나타납니다. 자, 이래서 직업 정보가 이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뭐냐면은 분류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요거는 사실상 요거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요거는 이제 보딘 시대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 현재 시점하고는 좀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직업 정보를 누구나 다 손쉽게 이렇게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딘이 이 이론을 했을 때는 아직 귀족 사회라든가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직업 정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구하냐면은 아주 고급 대학이라든가 학교에 다닌다거나 아니면은 그 가정에 경제 사정이 아주 부유한 사람만이 이 직업 정보를 가집니다. 사업 정보, 직업 정보. 그 일반인들은 이 직업 정보가 뭔지도 모르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적으로 좀 다른 면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까지는 출제 안 되니까 그만큼만 이해를 해주시고 직업 정보가 이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많이 있느냐 요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간간히 드리는 이 팁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걸 뭐냐면은 이런 거는 실제 녹화본 보는 것보다는 지금 그래도 오프라인은 되면은 아니지만 지금 실시간으로 들으신 분들에게 하나의 큰 보너스가 됩니다. 뭐냐면 정보의 부족은 보딘만의 하나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 필기에는 말이죠. 4개 중에 맞는 걸 하나를 택하거나 틀린 걸 하나를 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른 이론과 보딘 말고 다른 이론과 앞으로 나올 겁니다. 다른 이론과 문제 중에서 만약에 다른 보딘 말고 딴 이론과 시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정보의 부족이 1, 2, 3, 4에 예를 들어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틀린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딴 사람 예를 들어서 아들러에 대해서 모른다. 다음 중 아들러 이론과 상관이 없는 것은 1, 2, 3이 뭔지 몰라요. 근데 4번에 정보의 부족이 만약에 나왔다 합시다. 그러면 1, 2, 3은 몰라도 정보의 부족은 누구의 개념이라고요? 보딘의 개념, 보딘만이 쓰는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딴 걸 몰라도 정보의 부족 나오면 이거는 몰라도 이건 틀렸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매우 큰 팁이 되거든요. 이런 거를 제가 이거는 이렇게 진행 중에 이런 팁들을 특별히 좀 메모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의 부족은 뭐냐면은 뭐다? 보딘의 개념이다. 딴 사람 이론에 이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앞으로 또 이거는 다른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면 또 실감을 할 것입니다. 정보의 부족. 그 다음에 선은 뭐냐면은 원래 선은 직업 선택에 따른 불안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직업 선택에 대해 요 선택에 따른 불안이에요. 직업 선택에 따른 불안. 자, 직업 선택에 따른 불안은 이게 여러분들 이 말 듣고 이해가 좀 잘 안 될 거예요. 안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게 또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말이죠. 이게 또 학자들은 뭐냐면은 이거를 양가 감정이다. 이렇게 막 이론에서 해놨어요. 그런데 양가 감정 이거 무시해도 됩니다. 즉, 두 가지 마음이 서로 막 갈등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불안이 생긴다. 이 말인데. 자,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직업 선택을 하는데 왜 불안이 왜 따를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의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촌에서 아들이든 딸이든 좋습니다. 서울대 보내고 미국 하버드대까지 보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요새 의대를 보냈다라고 합시다. 자, 의대를 보냈는데 자, 한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왜 제가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저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어.
이 사람이 뭐냐면은 아버지한테 아빠, 아버지 나 붕어빵 장사할래요 라고 합시다. 이 자녀는 붕어빵 장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척. 이걸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냥 붕어빵 장사를 하고 싶다 이럴 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인공이라고 합시다. 이 스토리에 여러분들은 자녀로서 붕어빵 장사를 하고 싶다, 이걸 선택을 하고 싶어요. 이걸 선택을 하고 붕어빵 장사를 선택하고 싶은데 이걸 선택할 때 이 자녀가 불안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불안 안 하다 하는 게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어때요? 하버드 때까지 나오고 유학까지 했는데 붕어빵 장사를 한다고 할 때는 이거는 이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변에서 가만 놔둘까요? 친구들이 그냥 잘했다라고 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야, 너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이럴 거예요. 부모는 그냥, 어떻게 하면 졸업할지도 모르겠죠. 예, 이렇게. 즉, 뭐냐면은, 나는 이 붕어빵 장사를 하고 싶은데, 뭐냐면, 여기에 핵심입니다. 타인을 의식한 불안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외국 유학까지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돈을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나는 이걸 하고 싶지만은 내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생각해야 되고 친구도 생각해야 되고 스승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타인을 의식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는데 뭐가 따른다?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만큼이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사례는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느껴봤거나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남 눈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직업 선택에 따른 그 불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꼭 집어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직업 선택에 따른, 왜 타인을, 이게 양가 감정이에요. 뇌를 생각하느냐 타인을 생각하는 이 감정의 갈등 때문에, 그래서 직업 선택에 따른 불안입니다. 불안. 요렇게 하면 이해하시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무는 뭐냐면은 무는 문제 없음입니다. 문제 없음. 참 희한하죠. 의자 정서문 중에 무는 문제 없음입니다. 문제 없음에서 요거를 다른 말로 별명을 뭐라고 쓰느냐 하면은 뭡니까? 확신의 부족입니다. 확신의 부족. 자, 여러분들 이거를 쉽게 이 얘기를 하려면은 물론 저는 임상 심리사 1급, 2급 과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건강염려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건강염려증. 이게 이제 10가지 장애 중에서 첫 번째는 건강염려증이라고 있습니다. 내 몸은 정상인데 뭔가 항상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불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정신장애가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몸은 멀쩡한데도 병원에 의사한테 진단받으러 갑니다. 여기서 괜찮다 하면 또 딴 데 또 가요. 또 갑니다. 그러면 몸은 이상이 없는데 가서 이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당신 뭐 MRI하고 엑스레이 뭐 전부 다 CT 촬영하고 다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진단 결과 그게 그 말을 수시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걸 연관해서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 내담자가 왔어요. 이 사람이 직업 선택을 잘 했어요. 보니까 직업 상담소 할 때 이 사람이 아주 그 사람의 앞으로 나옵니다만 흥미와 적성에 딱 일치하는 그런 직업 선택을 잘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잘했기 때문에. 그런데 상담받으러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확신, 당신 참 직업 선택을 잘했어 하는 확신을 상담사로부터 그 한마디 듣고 싶은 겁니다. 요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없음. 확신해보죠. 우리가 직업상담사를 이런 내담자 같으면 확신만 시켜주면 되겠죠. 아유, 잘했네요. 앞으로 대성할 겁니다.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없음이 왜 이 얘기에 들어가냐면 일반 우리가 환자와 연관시켜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표현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진단 방법이 의자 정서문에 대한 요것이 뭐냐면은 내부 이해를 위한 설명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아유 정서문에 의자 달아놓고 운동을 하니까 땀나네 해서 풍덩 뛰어 들어가는 호수 이름이 뭐라고요? 명비소라고 했죠. 명비소. 예. 자, 요 명비소는 무엇이냐면은 위에는 내담자 진단법입니다. 내담자 진단하는 방법. 자, 진단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진단을 하고 분류를 하고 나면은 상담 기법이 따라갑니다. 상담 기법. 쉽게 말하면 치료 기법. 환자를 낫게 하는 그 치료 방법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 기법, 우리가 여기서 상담 기법이라고 합니다. 기법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명비소입니다. 여기 기법 세 가지예요. 그 명은 뭐냐면은 명료화입니다. 명료화. 명료화 시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업상담 이 외에도 일반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가 하는 얘기 들어보면 주저리 끝도 없습니다. 조금 과장을 하면은 2시간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자세한 거는 우리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런 아재 개그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얘기가 너무 길면은 곤란하죠. 상담이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유난 상담사는 내담자의 말을 핵심을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점을 명확히 이렇게 명료화 시켜야 됩니다. 한없이 끝없이 다 들어주다 보면은 이게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명료화를 시켜줘야 돼요. 자, 명료화를 해주면은 그 다음에 뭐냐 비교를 해줍니다. 비교. 이게 비교예요. 뭐 이거는 간단해요. 비교입니다. 명료화 비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그래요. 제가 문제없음 하는 것은 심리 상담을 뭘로요? 아까 신체에 이상이 있는 이런 환자와 비교를 해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해하는 데 도움이 조금 되죠. 우리가 어떤 사실은 딴 거하고 비교를 할 때 설명이 잘 되고 그래서 비교를 잘 해주는 사람이 유능한 그 상담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를 하지 않고 단일 분야 얘기를 그냥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유사한 것과 비교를 해주면은 빨리 그 상담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줍니다. 즉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한다든가 이게 비교를 해줘서 비교를 해서 내가 어떻다 몇 프로 낫다 몇 프로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비교로서 상대성이죠. 상대성, 절대성은 없죠. 직업 선택에 절대적으로 잘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도 절대적인 행복이 아니고 누구와 비교할 때 상대적 행복이 되겠죠. 슬픔도 마찬가지고 부유하다 가난하다도 절대성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빈부가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실제로 없는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상대성에서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명확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원은 뭐냐면 이게 좀 깁니다. 소망과 방어 체계에 대한 해석입니다. 해석. 이게 이제 조금 이해를 조금 한번 할 필요가 있네요. 자, 상담사한테 이렇게 명료해주고 비교를 해주니까 뭔가 어떻게 희망은 생겼어요. 나도 앞으로 유능한 직업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소망이 생겼는데 그러나 우리 마음 이면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선생님의 훈시를 듣는다든가 친구의 조언을 들을 때는
겉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소망이 생기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마음속 안에서는 뭐 꿈틀 반항하는 기질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100% 일치할 수가 없고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속에는 그걸 거부하고자 하는 이런 심리, 이것을 우리가 방어체계라고 합니다. 방어체계. 그러니까 좋은 말을 많이 하지만은 속으로는 방어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니만 잘났니? 뭐 등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방어체계가 있다 하는 걸 상담사는 알아줘야 됩니다. 네가 겉으로 이렇게 소망하지만 속에는 내 말을 거부하는 무엇인가 있을 것이야. 이 방어체계에 대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네가 이래서 이런 거부감도 있을 거야. 이러한 요거까지 마무리를 잘 지어줘야 명료와 비교해서 이 마무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보딘의 정신역동 상담의 상담 기법 3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명비서라고 하는데 명료와 비교, 소망과 방어 체계에 대한 해석이라 하더라.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돼요. 왜냐면은 여기서 세부적으로 깊이 논의는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이해만 되면 된다. 뭐 이미지 스토리라고 해서 뭐 어쩌고 뭐 의사성수 뭐 명비서 감정병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 의미나 조금 알고 해야 다음에 좀 우리가 기억하기가 도움이 되잖아요. 생자로 암기하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설명풀이는 아마 여러분들 어디 가서도 아마 듣지도 보지도 못할 정도로 가장 또 내 이 병이 또 발동하네요. 자랑기가 또 이렇게 슬슬 나오는데 이런 내용은 아마 어떤 교재나 어떤 인강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거 호수만 샤워만 땀만 씻고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했죠. 이게 뭘까요? 탐중변 이렇게 됩니다. 자, 탐중병은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요것을 상담 단계라고 합니다. 상담 단계예요. 위에 명비서는 상담 기법이고 정신역동 보존의 상담 단계 3단계입니다. 그게 탐중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탐은 뭐냐? 탐은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탐색과 계약을 합니다. 계약은 해야 돼요. 우리가 계약을 하면은 당신하고 나 앞으로 몇 회 상담을 한다. 회기를 계약을 합니다.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10회기를 한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보통이거든요. 또 급하면 일주일에 2번도 있고. 보통 상담 시간은 보통은 1시간입니다. 그래서 10회기를 한다. 그러면 일주일가 2달 되겠죠? 그걸 우리가 상담 용어로 세션이라고 몇 세션을 한다. 이렇게 하지요. 그리고 1회기마다 한 세션마다 상담료가 얼마나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료는 어떻게 지불한다 이런 계약을 처음에는 내담자에 대한 탐색을 해요. 환자의 탐색을 해야 되겠죠. 그 위에 있는 진단 방법 이런 거 의사 정석문이라든가 여기에 이 과정을 탐색을 하고 그다음 계약을 어떻게 설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상담 단계 첫 번째입니다. 탐색과 계약을 설정입니다. 그 다음에 중은 뭐냐면 중대한 결심을 해요. 중대한 결심을 우리가 딴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핵심 결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겠죠. 중대하니까 핵심이다.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말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별명도 있다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대한 핵심 결정은. 자, 중대한 결심에 대해서 이해를 위해서 또 제가 또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중대한 결심이냐면은 우리가 직업 상담 문제는 요새 그 시대에서 가장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중대한 결심이라고 하는 걸 너무 깊이는 알려고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그냥 이해 정도만. 왜 이게 중대한 결심을 왜 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직업 상담을 해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직장이 있어요. 이게 직장, B 직장이에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A는 이 직장에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가고는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 A라고 하는 이 성격을 가지고는 성격을 안 고치면 이 B 직장에 적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고는 싶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뭔가 A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가 돼야 이 B라고 하는 직장에 장기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 바뀌면 얼마간은 견딜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튕겨 나와야 됩니다. 못 견디고. 그러자니 어때요? A가 뭘 해야 됩니까? 이 자기를 변화시켜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런데 알다시피 요새 하는 말이 뭡니까? 친구나 자녀나 부부를 바꾸려 하지 마라 그러죠. 바꾸면 다칩니다. 고쳐도 쓰지 말고 있는 대로 쓰라 그래요. 남편 성격, 아내 성격 바꾸려고 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부부 관계 자체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건 그렇죠. 못 바꿔요. 내가 알기 오래전부터 굳어진 그거를 결혼해서 잠시 있는 아내나 남편이 바꿀 수 있을까? 아니, 내가 내 자녀도 못 바꿔요. 같이 쭉 살아왔던. 그래서 자녀 바꾸려고 한다. 남편을, 아내를 바꾸려고 한다. 이거 참 위험한 일이거든요. 있는 대로 쓰면 돼. 아쉬운 대로 쓰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례, A가 B라고 하는 직장을 하면 A가 변화를 시켜야 되니까, A를 변화해야 되니까, 보통 결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거 자기를 바꿔야 되니까. 이게 바로 중대한 결심이 필요하다는 핵심 결정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내가 가고 싶어하는 이 직장에 다닐 수가 있다는 것이니까요. 이게 이제 중대한 결심. 이래서 이게 중대한 결심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핵심 결정이라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이와 같다. 그 다음에 변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자, 중대한 결심을 했다라고 상담사, 됐네. 이제 상담 끝. 이건 곤란하죠?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결심을 했지만 어떻게 해요?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담자가 계속 이 중대한 결심의 변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보고 지원을 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독려를 해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 뜻이에요. 자, 이거 깊이 들어가면 오히려 학문적 접근이 되고 요 정도까지 이해만 살짝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탐중변의 의미가 탐색과 계약 설정 단계가 첫 단계고 그다음에 중간 결심 단계. 이것을 다른 말로 핵심 결정 단계라고 하고 나머지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이것이 이제 탐중변. 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자, 내담자 변별 진단 방법, 의자 정선문, 상담 기법 명비서, 그 다음에 상담 단계 탐중변, 요 세 가지를 한 세트로 기억을 하자고 지금 거의 45분을 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와 같은 그게 한 1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개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보딘 하면은 이제 목록표에 또 하나 올리십시오. 보딘해서 이게 정선에 살더라, 정신역동 이름 가더라, 의자 정선문이요, 명비서요, 탐정변이더라. 예, 이걸 미리미리 준비해 버리면 여러분들 실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또 하나 우리가 부가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대부분의 이론가에서 보통 세 개가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세 개가 한 세트라고 하는 것은, 즉 내담자 진단법 있죠. 진단법과 상담 기법과 상담 단계, 요 세 가지가 한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보면은 딴 이론가 나올 때 이게 이론가마다 이 세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과마다, 정형외과마다 이게 이 진단 방법이 다르듯이 이게 세트를 항상 세 개를 한 세트로 우리가 뭉쳐서 기억을 해주면은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10가지 정도지만은 큰 거 하나를 했어요. 큰 거 하나 했으니까 또 뒤에 나오는 그대로 뭘로요? 어떤 그 이미지 스토리, 정서문에서 한다 어쩌고 저쩌고, 예? 이미지 스토리화 해서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들면은 크게 난해하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본 교재는 뭐 일단 뭐 알아서 보시면 되고, 그거는 핵심 그 요약을 해놨죠. 그래서 지금 시간을 쉬어가면서 해야 되니까 휴식 시간까지